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나무당에서 네. 보건의료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대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권윤지 부대변인 그리고 이번 소나무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앞으로 출마를 하게 될 건데 모시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2,000명 의대 증원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패키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의료 정책을 오랫동안 다루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권윤지 부대변인은 20대 후반 청년인데 청년 지식인으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들어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최대집이 묻고 권윤지가 답하다 이런 어떤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방송 제목을 그렇게 달았고요. 주로 제가 질문을 할 것이고 그리고 권윤지 부대변인이 답변을 하고 또뭐 필요하면 제가 좀 보충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윤지 네. 부대변인님. 예, 잠시 네. 저도 이제 오프닝 멘트를 잠깐 하면요. 예, 이제 제가 청년 부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 정책에 관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조금 이 더 깊은 문제의식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현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자문을 구해서 조금 취합을 해서 이제 갖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의료 전공자가 이제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거는 이제 전혀 몰라서 어떤 요 판세, 지금 요 급박하게 돌아가고 막 혼란스러운 이 언론을 보고 청년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의료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으며 그 외의 분야에 종사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청년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러프하지만 좀 새로운 시각에서 조금 이 후보님의 이렇게 마치 원군처럼 소통해 가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진행하는 거라 약간 지금 긴장이 되긴 하는데 저도 자료를 많이 갖고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듣기로는 네. 이제 이화여대 그 미술학과입니까? 아, 예, 서양화 학부입니다. 서양화학부 예. 그림 잘 그리시겠네요. 그럼 어때요? 그림을 예. 찾으니까.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손재주가 좋고 네.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손재주가 좋아야 네. 되잖아요. 수술한 사람들. 네네. 그래서 감각도 중요하고 직관도 중요하고 네. 예, 그런 것 같아서 의외로 그림하고 이제 이 의료가 그런 식의 뭐 이상한 접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다빈치가 그랬잖아요. 예, 예. 의학에도 아주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고 예. 여러 가지 또 어떤 과학 기술 또 예술에도 정통한 분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저기 이제 3월 초에 네. 페이스북에 쓴 글을 봤는데 네. 이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서 제가 상당히 인상 깊게 상당히 좀 장문의 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방송을 우리가 기획을 하게 된 건데 일단은 첫 번째 네. 2,000명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반대하신다고 했는데 예. 2,000명 의대 증원 이 정책이 이게 네. 너무나 터무니없이 그냥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네. 무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8번을 28번을 의사협회하고 대화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 도저히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정책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실제 다 거짓말이에요. 네. 28번 중에서 실제로는 10번 이내, 대여섯 번 정도만 의료 현안 협의체라는 데서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원론적인 수준. 예. 그 정도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회의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예. 원래 이제 그런 말을 했나 본데 그래서 2,000명 의대 증원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문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언론 얘기랑 정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2,000명 증원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너무나 자극적이고 또 2,000명 증원이라고 이렇게 이 단순화가 돼 있습니다. 단순화. 그러니까 사람들은 증원을 국가가 하겠다는데 어느 직종이 마음대로 반대할 수가 있냐. 뭐 변호사 늘린다고 변호사가 시위하냐. 회계사 늘린다고 회계사가 시위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이제 단발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2,000명 증원이라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 정책 패키지의 아주 이제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증원이라는 거가 지금 이 비판해야 될 포인트가 아니에요. 증원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증원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좀 경청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의대 문제에서 가장 이 2,000명 증원의 가장 문제점은 뭐 그 정책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로 그 의정 갈등 양상을 마치 이제 국민 대 의사의 감정 갈등으로 풀어나간다는데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감정 갈등에 있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은 이 의사를 굉장히 특권층이라고 바라보게 만드는 데이터들을 선택적으로 예를 들면 연봉이 4억이라던가 선택적으로 보도하고 그 다음에 극소수의 의사들이 저지른 적이 있는 어떠한 이 비위 행위나 뭐 수술실 안에서의 범죄나 이런 것들을 마치 의사 행위에 만연한 것인 것처럼 이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상 의사들은 굉장한 특권층에 마치 국회의원보다도 더한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집단으로 비춰지게 되고 그러면 기득권에 대한 반감이 모두 의사협회한테 대한 그 화살로 돼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접근하는 방식, 이 이슈를 언론 지면에서 또 국민들의 여론에서 재생산하는 방식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고 정작 이 의료 패키지의 내용이나 속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할 만한 문제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사소통과 메시지 창출의 이 방식에 있어서 가장 이제 큰 이게 사회 문제로 바라본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권 대변인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000명 의대 증원, 의사 수를 늘린다, 줄인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 줄인다. 요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해서 보면 안 된다. 전체적인 어떤 의료 정책,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는 의료 정책의 큰 틀 속에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이 정부가 이것을 이제 그 무분별하고 엉터리 정책을 자기들이 내놓고 그것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단히 어떤 잘못된 그러니까 마치 의사들을 완전히 악마화하고 예. 완전히 무슨 대단한 어떤 권력이라도 갖고 있는 기득권화 집단화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국민들하고 어떤 갈등의 어떤 고를 점점 더 깊게 만들고 사실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또 의사 아닙니까? 아프면 그렇습니다. 뭐, 네. 동네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가서 사실 대부분의 자기가 자주 다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내과도 있고 뭐 저기 이비인후과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네. 물리치료도 받고 네. 물리치료 받고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 굉장히 서로 신뢰하는 관계란 말이죠. 예. 환자하고 의사 간에 자주 만나게 되면 저도 이제 한 곳에서 오래 개업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집안에 뭐 애들이 몇 명인지 손자가 몇 명인지 손자가 뭐 얼마나 소화비만 알고 이런 것도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가까이 지내게 되고 또 가까이 지내야만 하는
그래야 또 치료 성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생활 세계에서 어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인간관계 그런 것 자체를 근본에서 파괴해버린다는 점에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네. 그런 점들을 방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증원은 사실 이제 2,000명이란 의대 증원 자체 그 전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료 정책 그 맥락 안에서도 잘못된 거지만 2,000명이란 숫자 자체가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도저히 의학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감당이 안 되는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가령 지금 보통 초등학교에서 한 학년에 한 25명 정도가 한 학년이단 말이죠. 담임 선생님 한 분이 예전과는 달리 지금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이런 자세히 그 뭐 여러 가지 써야 되고 성적 관리해야 되고 또 무슨 부모님들 문의에 응답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네. 가령 25명인데 순식간에 이것을 당신은 내일부터 바로 다음 해부터 35명을 봐라, 40명을 봐라. 모든 조건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뭐 이 정도면 거의 네, 80명 보라는 수준 아닌가요? 네, 그 실제로는 이제 네. 의료계에서는 사실 의사 한 명을 그냥 저기 칠판에다가 이렇게 판서에 가면서 뭐 정보를 전달하고 그 개인적으로 책 보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종 직업학 교고 기술학 교육이기 때문에 기술 교육이기 때문에 본과만 들어가게 되면 다 실습하고 연관돼 있어요. 오전에는 수업 듣고 오후에는 실습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 임상 실습을 하게 되면 병원 직접 환자들 직접 관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임상이란 말 자체가 상자가 그 저기 침대 병원 의사들이 아니 환자들이 있는 침대 침상할 때 상자입니까? 침상 옆이란 얘기거든요. 이말 임자에다가 침상 상자 침대 뭘 번역하면 베드사이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사이드 침대 네. 옆에 임한다. 네. 베드사이드 티칭을 임상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직접 보면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도제식 학습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할 때 실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1대1로 해서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50명인 가령 의과대학이다. 거기서 숫자가 가령 60명, 10명만 늘어도 이게 엄청난 부담이 오는 거예요. 사실 실제 과거 서남의대에서 정원 40명을 서남의대가 폐지됐었잖아요. 40명을 전북대 의대에 40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전북대하고 원광대가 나눴어요. 40명인가 아무튼 몇십 명 다녔는데 두 군데가 나눴는데 그 학생들을 교육하느라고 기존에 있는 교육 인프라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학생들을 교육하느라고 두 학교가 나중에 졸업 시기까지 굉장히 어떤 내일을 먹었습니다. 불과 그 몇십 명 들어왔, 20명, 30명 들어왔는데 이런 어떤 의료 현장에서 교육의 어떤 그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사실 의과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너무나 황당해서 사실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사실 조금 뜬금없는 첨언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의대생들은 뭐 물론 모든 대학생이 다 과제에 치이고 취업에 치이고 힘들지만 의대생들은 유난히 이제 캠퍼스 라이프 이런 것도 포기하고 자신의 이제 개인적인 시간도 다 포기하고 타과 학생들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살인적인 교육 일정을 이제 소화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의사라는 존재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했는데 의사는 일단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노력과 훈련을 거쳐서 이 환자를 생명을 살린다는 그런 숭고한 목적에 투입되는 그 아주 엄정한 일을 하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아주 존경받아서 마땅한 그런 이제 집단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거기서 근데 의사는 또 약간 모순이 있어요. 의사가 그렇다고 해서 성직자나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성직자나 공무원은 아닌데 사람들은 의사를 성직자, 공무원 이런 이 좀 존경받는 그런 직종보다 더 이렇게 높은 그 기준을 부과하면서도 의사들이 어떤 조금 더 나은 대우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어떤 삶에서의 안정성을 조금 그 면허로 인해서 보장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의사를 마치 정말
막장 장사치보다도 못하게 또 보고 있는. 그래서 이 의사라는 직업이 이 공적인 거의 끝과 사적인 거의 또 끝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지금 굉장히 애매한 지위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무리한 안을 내놓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선동하는 게 좀 쉬워지는 거 아닌가.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의료 현장이 의대생 시절부터 실제로 어떠한지, 어느 정도 빡센지, 어떻게 굴러가는지, 얼만큼 또 엄격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단지 밥그릇을 위해서 그 힘든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런 어떤 디테일을 제외하고 오직 이제 감정,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의사에 대한 성스러운 이미지, 그 측면,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어떤 이 경제적인 문제 사이에 그 이격감이 생기잖아요. 그 이격감을 노리고 지금 감정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판세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걸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전문적으로 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래도 그게 국민한테 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표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의대생 전공의 이런 청년들과의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을 하면서 이게 충분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숨겨진 내막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지금 이 갈등 상황, 정부가 만들어낸 갈등 상황, 이게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절망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정부와 의사협회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사와 국민의 소통이 저는 좀 더 절실해 보입니다. 예. 그래요. 저기 근데 의사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해도가 보통 의사들보다 더 깊은 것 같은데. 사실 의사를 사실 21세기 성직자라고 그렇게 칭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 그 일 성격 자체가 날마다 아픈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정말 이 환자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의 본질적인 속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픈 환자를 치료한다는 사람이 동네에서 그런 망나니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다음날 진료 수술이 있는데 그 전날 막 수술이 잡혀 있는데 폭음을 하고 다음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술을 마시더라도 적당히 따가고 내일 일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도 이제 의사 생활이 한 25년 정도 됐는데, 그렇게 보면은 예전에 제가 저 병원을 좀 입원실도 하고 조금 규모가 있게 개인 병원으로 크게 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딱 나가서 환자 보고 저녁에 이제 들어오면 그 8시 9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출근해서 식사하고 조금 운동하거나 책 좀 보고 자는데, 내가 이거 무슨 성직자인가 이거 수도승인가 이런 어떤 느낌도 사실 들었는데, 아무튼 권 대변인이 사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의사들의 삶, 이거는 결국은 의사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이해도는 다른 직종,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지식의 실천을 노동이라고 하고 노동의 분류를 직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수천 개의 직업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인 거고, 우린 서로 사회에서 다 여러 직업들이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한테 의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그래서 의사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이해도가 이런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했을 것이고 많은 자료도 찾아봤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다른 직업인들의 삶에 대한 이해도, 물론 당장 그 지식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높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지식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저는 의사 수가 우리나라에 부족하다. 우리나라 이제 부족하니까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이런 국민 여론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 막 대학병원 가면 2시간 대기하는데 5분 진료 보고 이렇게 한다.
또 뭐 소아과 오픈런 뭐 사태 아침에 뭐 잘 되는 소아과에서는 미리 막 새벽부터 와서 순번표를 뽑아야 되고 뭐 이런저런 그런 사례들을 들면서 또 뭐 이런 어떤 대학병원 몇 개 국한된 대학병원에서는 응급진료를 받으려면은 쉽게 받아주지도 않고 오랜 시간 막 기다려야 된다. 단순 열상. 가령 소아에서 뭐 이런 그 안면 열상으로 어느 정도 종합병원에 갔는데 뭐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봉합을 했다. 뭐 이런저런 사례들 들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 소위 뭐 네.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근데 그런 어떤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느끼는 게 저는 그런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에 의사 수가 부족한 게 맞느냐? 의사 수가 부족하면 의사 만나기가 어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적어도 8, 90% 이상 사람들은 의사 만나기가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요. 사실 네. 의사 만나기가 뭐 다른 직종 만나기보다 조금 훨씬 쉽지 않나요? 그렇죠. 이 객관적인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한 전문의를 전문의한테 진료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는데 평균 대기 시간이 20분입니다. 네. 미국이 얼마일 것 같아요? 미국은 뭐 아니 저 유럽은 뭐 몇 주 왜냐하면 네. 제가 실제로 이제 잠깐 프랑스에 살았었는데 네. 이제 그때 같이 살았던 이제 룸메이트가 아파서 그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한국에 있다 왔으니까 병원 가 그랬는데 네. 갑자기 핸드폰을 켜더니 나 빨리 예약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예약을 막 잡더니 제일 빠른 게 2주 뒤네. 어디가 아팠었어요, 그 친구는? 그냥 독감. 독감. 네네. 몸으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래갖고 먹고. 제가 아니 그리고 2주 뒤에 가면은 다 낫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원래 그래 이러더라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 젊은 의료계 사람들하고 조금 얘기를 하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뭐 사람마다 입장은 다 달랐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모아지는 그 중지가 뭐였냐면 그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의료계의 재정 구조나 수익 구조 때문에 적재적소에 사람들이 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배치의 문제다라고 예.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전문가시고 저희들끼리는 그냥 이제 말하자면은 뇌피셜로 이렇게 조금 대안들을 생각해봤는데 일단 우리나라에 1차 의료기관이고 1차 의료기관이 동네 병원입니다. 그리고 2차 의료기관이 있는데 2차 의료기관은 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 그다음 3차 의료기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5라고 하는 근데 뭐 빅5 말고도 대학병원은 있죠. 어쨌든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첫 번째로 2차 의료기관을 건너뛴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1차 의료기관에서 그리고 2차 의료기관을 건너뛰고 1차 의료기관은 남용을 하고 그다음에 결국에 2차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3차에서 다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수요와 공급이 마치 불균형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차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 동네 병원 가면 마치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동네 병원 모여 있는 그 병원 건물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그냥 2차 병원, 3차 병원 아니야 이거? 맞아요. 할 정도로 다 전문의들이세요, 개업이들이. 근데 거기 가서 진료를 보는 사람들은 굳이 전문의가 안 봐도 될 만한 문제로 진료를 보고 이제 너무 가벼운 걸로 진료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약간 비급여 의료 행위가 좀 남용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진료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병원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면서도 진짜 2차 병원 정도의 급의 뭐 예를 들면 맹장 수술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다 대학병원으로 또 몰리게 되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료 체계에 대한 저는 국민의 신뢰성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2차 의료기관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고 네. 1차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을 안 해도 될 만큼 전문의도 따고 스펙이 너무 좋은 분들이 1차 의료기관을 하고 있고 거기 가는 사람들은 너무 가벼운 문제로 또 그 병원을 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대학병원은 아주 소수의 의사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는 또 미어 터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그 전체적인 구조와 국민의 신뢰성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예, 예.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네.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이제 1차 의료기관, 2차 네. 의료기관, 그다음에 이제 3차 대학병원까지 의료 전달 체계 문제라고 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지금도 그냥 바로 그냥 3차 의료기관,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 그냥 자기가 갈 수는 있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비급여죠. 네. 못 받죠. 예.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형식적인 제도로 사실 돼 있어요. 미리 예약해 놓고 그냥 동네 병원에 와서는 내가 이렇게 예약했으니까 그냥 의뢰선장 써주십시오 하면 그냥 써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안 써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병원에 늘 그렇군요. 다니는 분인데 이미 예약해 놓고 네. 진료도 보지도 않아요. 내가 이런저런 증상 때문에 예약을 해놨으니까 써주십시오. 그러면 어차피 늘 오고 하던 분이니까 써준단 말이죠. 의뢰서가 있어야 예약이 가능한 게 아니었군요. 예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약을 하고 그 날짜에 맞춰서 의뢰서를 받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료 전달 체계 자체가 이제 사실은 와해돼 있는 네, 그런 네.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네. 이런 어떤 의료 전달 체계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이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의 자유도.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평균 3주 걸립니다. 3주. 우리나라는 20분. 예. 미국은 3주. 그러니까 아이가 가령 안면에 열상, 그냥 단순 열상이죠. 단순 열상을 입어서 뭐 2차 병원이나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봉합을 1시간 길에 따라서 2시간 기다려서 봉합을 했다. 그렇게 빨리 봉합해 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 나라가. 근데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그 외국 의료 기관하고 뭐 비교를 뭐 그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얘가 여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열상을 입어서 찢어진 거죠. 그래서 뭐 피도 나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빨리 치료해 주길 바라겠지만 의료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 만에 봉합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사실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돼요. 굉장히 빨리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 잠깐 말씀드린 의료 전달 체계 문제, 그것은 의료 이용 환자들의 의료 이용 후 자유도 얼마만큼 자유롭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제한하는 문제. 그래서 분명한 제한이 필요하다. 어느 나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큼 환자들한테 의료 이용 후 자유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네. 이게 국민건강보험제도, 사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제도, 이 국민건강보험제도 전국민 공적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그 기초적인 사상은 사회적 연대 개념이거든요. 우리 서로 간에 우리가 도와야 된다. 부족 도와야 된다. 어려울 때 우리가 보험료를 만들어 놓고 보험이란 걸 만들어 놓고 어려울 때 도와야 된다. 나도 도움을 받고. 사회적 연대 개념이 기초가 되어 있는 거고, 조세 세금으로 아예 의사들을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의대 교육받을 때도 다 학비 대주고, 그다음에 의사 수련할 때도 다 이제 수련 비용도 대주고, 나중에 이제 의사들은 공무원이 돼서 이제 진료를 하고, 이제 국민들은 세금에서 그런 세금으로 의료에 대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치료는 무료가 되는 거죠, 전체. 이건 이제 요것은 의료가 기본권이라는 근본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은. 의료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예 정부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국가가. 그런 나라들은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 시스템, NHS 시스템,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영국 같은 의료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NHI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 공적 보험 제도. 이건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거고,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개념. 저는 이제 누차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의료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어느 정권에서는 선언을 해야 된다. 저는 우리 소나무당은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지
그럼 영국식으로 의료제도를 운영할 것이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공적 의료보험 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하되 보완적으로 국가 재정 투입을 해서 의료가 국민의 기본권인 것을 확실히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하고 아까 의료 전달 체계 문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분포 문제, 전문의 양성 문제도 전문의가 너무 많이 이제 양산이 되고 있고, 근데 그 한편 또 장점도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많은 상당히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전문의 대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일반의 비율을 어떻게 새로운 양성 제도를 만들고 배분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아마 핵심은 사실 국민 여러분 대부분이 그냥 의사수 늘리면 좋은 거 아니냐, 이것은 사실 여론조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여러분 저기 세금을 올해 소득세를 늘리는 게 좋겠습니까? 줄이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여론조사라면 어떻게 나오겠어? 결과가 당연히 세금 줄이는 게 좋겠다고 나오겠죠. 의사 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생각해서 의사 수가 많아지면 의료 비용은 좀 싸지고 더 빨리 더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아닙니까?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90%가 나오는 거거든요. 세금 문제가 여론조사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물으려면 조금 더 사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좀 구체적인 질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사실 변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00명 의대 정원 찬성 40%, 반대 40% 변해버렸어요. 여론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 국민들의 평균적 경험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실제 느끼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게 아마 국민들의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경험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방금 우리가 권 부대변인께서 지적했듯이 분포 문제입니다. 분포 문제. 어떻게 필수 의료, 응급 의료, 지역 의료로 의사들을 지금 현재 있는 약 11만 명에 가까운 현직 의사들을 그쪽으로 많이 보낼 수 있는가? 그러려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그 제도적 장치에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지적했던 그 의료 전달 체계를 제고하는 문제도 중요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게 일단 좀 근본적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으로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재정 문제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지금까지는 아주 잘 돌아가고 있지만 의사 수를 지금 정도로 유지하고 간다고 해도 점점 저출생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것인가? 그러면 국민들이 다 반대할 거고. 계속 인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다 이게 매달 우리 건강보험은 매달 걷어서 매달 쓰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 갑자기 올릴 수는 절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번 또 이렇게 의견을 모아본 게 그거였습니다. 그 1차 병원을 너무 많이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료 남용이 한켠에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차 병원에서 이 5분 진료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1차 병원에서는 그 진료 행위를 남용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냥 어깨 조금 아픈데 병원 가고, 뭐 감기 좀 걸렸는데 병원에서 약 타 먹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반복될 때 일정 횟수를 초과하면 비급여로 처리를 한다던가, 이제 그런 방안도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의사 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건강보험료 소진은 더 빨라지겠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 수가 늘어나면 또 기본적인 어떤 의료 수가는 동결이 돼 있고, 의료 수가를 동결시키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자연히 의료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이요, 몇몇 직업의 특성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버리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그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나라, 특정한 나라는 말씀드리지 않고 어떤 나라에서 한 군단이 그 지역에 산부인과 의사가 전문의가 들어갔는데 한 몇 년 활동하다 보니까 그 군단위 지역에 있는 여성들의 자궁이 절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과잉 진료를 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다 자궁 근종이 있고 뭐 자궁 내막증, 뭐 난소에 뭐 물혹이 어느 정도 있어 커져 있고 뭐 다낭성 난소증 여러 가지 해서 의학적 기준에서 산부인과, 산과, 부인과 기준에서 봤을 때 의학적 기준에서 봤을 때 수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그 의사란 직업은 공급을 많이 해놓잖아요. 새로운 수요를 계속 만들어내 버려요. 이래서 함부로 의사들은 어느 선진국도 만원하고 절대로 의사를 무분별하게 증언하지 않고 철저한 계획, 사전 조사, 연구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네. 뭐 게다가 그렇게 이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또 행위별 수가제를 또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이제 문제가 더 증폭되는 거겠죠. 공급이 창출한 수요가 많아지고 그 수요에 대응해서 공급한 그 의료 행위 하나하나마다 수가가 또 매겨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불러오는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과잉 진료라기보다도, 그러니까 굳이 국민 건강 전체에 봤을 때 큰 이상은 없는데 더 파고 들어가는 그런 진료들만 좀 더 늘어날 것 같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다낭성 난소증후군,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 이런 것들이 일반 여성들, 건강한 여성들한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뭐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뭐 예를 들어 뭐 저기 부정월경이 너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통증이 있다든지 이럴 때 진료를 하면 되는 건데 수술 적응증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동안 계속 그냥 추적 관찰만 하다가. 근데 그게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창출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진료 행위로 직접 연결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건강보험 파탄은 더 가속화되는 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고 저는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는 반드시 인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데서 재정을, 그러니까 아까 의료 전달 체계나 이 과잉 의료 행위 남용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그 건강보험 재정의 여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필수 의료의 수가를 무조건 높여야 되고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의사들이 필수 의료과로 가기 시작하면 지금 의사 수도 충분하고도 남을 거라고 이제 그럴 수 있죠,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2,000명 명분에 참 교묘하게도 필수 의료랑 지방 공공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필수 의료를 살리는 길은 증원이 답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증원을 해서 의대에서 교육을 시켜서 졸업을 시켜놓고 의사 면허를 주면 이 사람들은 그때 그 업황에 맞춰서 결국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대다수의 의사들은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원으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단지 증원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심각한 그 건강보험 파탄과 또 심지어는 이제 민영화의 위험까지도 좀 직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저는 참 이제 이거를 뭐 굳이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민영화를 의외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집단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일부 의사들도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 중에서도 일부 그룹에서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뭐 이명박 정부 때는 뭐 수도 실제로 시도를 했다가 그때 이제 진보 좌파 단체들의 어떤 격렬한 어떤 반대에 의해서 순식간에 그 논의 자체가 물거품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료, 철도, 수도 이런 이제 전기 뭐 이런 기반 시설들이 다 국영화가 돼 있다는 게 또 우리나라의 최대의 또 특장점인데
여기서 의료가 민영화의 위협에 또 직면하게 된다는 거는 진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예. 그런데 정부는 그런 위험성은 전혀 이제 언급하지 않고 그냥 증원이 답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 증원을, 그러니까 정부는 참 이렇게 교묘하게 호도해가지고 모순을 만드는데, 이 증원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될 거라는 논리로 계속 하고 있어요. 예. 필수 의료도 살릴 수 있고, 지역 의료도 살릴 수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다는 거지만 의사들에게 집중된 기득권을 분산시킬 수 있고, 또 의사 집단의,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인데, 의사 집단이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일단 면허를 따면 경쟁을 안 한다. 이렇게 믿고 있어서 그 경쟁 없는 그 폐쇄적인 사회에 이 다른 자영업자나 뭐 다른 직종과 같이 경쟁하게 해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경쟁을 의사들이 안 하나요? 다 망하는 개원이도 있고. 치열합니다, 경쟁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상당히 효율적인 게 네. 공적 보험인데 그 안에서는 또 자율과 경쟁 시스템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의료가 이렇게 빠른 그 질적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교묘한 균형으로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어떤 제도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어떤 좋은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피디님 지금 저기 우리 시간 얼마나 됐어요? 40분 많이 했네. 5분만 더 하고 끝내야 되겠네. 저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필수 의료 수가의 저기 조정, 합리적인 조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도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처벌, 법적 부담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제도 자체, 근데 그 제도를 취지 자체는 그 방향이 의료계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내용인데, 내용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너무 큰 어떤 재정적 부담을 의료계에 지우는 것이고 환자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필수 의료 수가 조정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근데 이것을 건강보험만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보험만으로 하는 한계가 있어요. 건강보험으로 분명히 과감하게 수가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국가 재정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투입을 해줘야 돼요. 그런 수가에 어떤 지원 제도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수가라는 건 전부 그게 바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서 또 좀 남는 부분, 어떤 여유 부분을 해서 이 재정을 이쪽으로 좀 돌려서 반드시 그걸 좀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법적 부담 완화는 정말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 두 가지가 있으면 필수료 분야로 의사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엉터리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은 총선용으로 제시한 거, 정치 전략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 이거 논평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가치가 없을 정도로 황당한 사실, 그런 문제다.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한테 의료 문제의 심각성, 의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의 계기를 줬다는 점에서는 뭐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대신 국민들이 받아야 될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단 현행 제도 그대로 두고, 의대 증원을 우리 소나무당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기구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고, 만약에 증원이 필요하다 하면은 점진적으로 교육 인프라를 갖춰가면서 해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더 긴급한 문제는 필수의료 패키지 같은 엉터리 정책을 내세울 게 아니라 필수의료, 지역의료, 응급의료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촘촘하게, 현재 잘 돼 있는 점을 기반으로 해서 촘촘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필수의료하고 지역의료로 의사들을 자연히 유입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점 말씀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중요한 점이 있으니까 권 대변인님 말씀 잠깐만 듣겠습니다. 저기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 혼합진료 금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한번 설명 3분 정도 해주십시오. 그거를 이제 제가 저기 의견들을 취합해서 이제 짚어놨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어떤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 의대 증원하면 산모는 고통
고통을 참아야 될 것. 이 자극적인 워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악플을 엄청나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실제로 담고 있는 내용은 윤석열 의료 패키지 정책 중에 하나인 급여, 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에 대해서 의사들이 그게 실현됐을 때 어떤 현실이 닥칠 건지를 경고한 내용의 기사였었거든요. 이게 예컨대 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가서 이제 뭐 내시경을 할까요? 내시경. 이제 분만이 문제가 무통주사 문제가 됐으니까 분만을 한다 할게요. 애를 낳으러 병원에 갔어요. 그럼 지금 뭐 제왕절개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자연분만을 하는 산모들 분명히 있고, 자연분만하는 산모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궁문이 열렸을 때 그 무통주사를 맞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문이 점점 열릴수록 이제 진통의 주기가 짧아지고 진통 강도도 세지게 되는데, 그게 너무 피크 타임을 찍을 때 저기다가 여기 요 뒤통수에다가 주사를 꽂아가지고 뒤에 허리에 꽂아서 이 마취를 시키는 겁니다, 신경을. 그래서 자연분만을 하는 산모들이 훨씬 더 그리고 매우 안전해요.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마음의 안정과 좀 이렇게 평화와 좀 경감된 어떤 고통 속에서 이제 출산을 하는 게 이제 일반화가 됐는데, 무통주사는 비급여고요. 분만은 급여입니다. 근데 분만을 할 때 무통주사를 맞아야 의미가 있는 건데, 비급여, 급여, 혼합 진료 금지가 되면 무통주사랑 분만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죠. 동시에 해야만 되는 건데요. 네. 그런 점에서 이거는 현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이게 내시경을 받을 때도 내시경은 급여예요. 근데 수면 내시경은 급여가 아닙니다. 비급여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요즘 다 수면 내시경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 수면 내시경도 힘든데 그냥 내시경은 완전히 고역이라고 하는데. 저는 생으로 합니다. 근데 급여 비급여 혼합 진료를 금지하면 수면을 따로 하고 내시경을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자는 동안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잠 따로 재우고 깨워가지고 내시경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 말고도 이 아주 디테일한 측면에서 의료 현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패착들이 그 윤석열의 이 의료 패키지에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참 무서웠던 거는 정부가 영화관, 그리고 심지어 제가 사는 아파트 승강기에 조그만한 전광판에까지 정부는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세금을 쓰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갑자기 독재 시대라는 게 이런 건가라고. 독재 시대예요. 예. 술 먹은 사람이 좀 독재를 주도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오락가락 좀 하는데 독재 시대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너무나 독재 정권의 화법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의 강력함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보여줘야 될 때가 있고 아니어야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권력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면 절대 안 되는 그 문제 앞에서 한마디로 뽀다구를 잡는 거죠. 근데 그 뽀다구에 국민들이 와 멋있다, 형님 이런 식으로 박수 쳐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윤석열 의료 패키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증언이 말이 안 되는 거인 이유, 그리고 또 의정 협의가 필요한 그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의대 직업의 특수성,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돌아봤는데, 자, 그렇게 하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 그러니까 지금 의료인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이
국민과 의사 간의 갈등을 만드는 이 선동의 언어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의료 현장에서 이 의료 패키지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 그 민영화의 위협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는 의사들이 아니고요. 정부입니다. 그리고 뭐 별말이 다 나왔습니다. 뭐 의사들한테 뭐 의마스, 유머스가 뭐죠? 그 하마스에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인질 테러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나왔는데 저는 의마스를 정마스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처우에 대해서 좀 한마디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대학병원도 어쨌든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적자를 최대한 면하고 수익을 내야 원칙적으로는 되잖아요. 영리기관은 아니에요. 비영리 법인으로 돼 있는데, 예, 근데 예. 실제로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그 조직이 살아나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대학병원들이 사실은 전공의들한테 불법 노동을 시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예. 전공의특별법으로 주 80시간 하게 돼 있는데 네. 주 80시간 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전공의들이야말로 그들이 이 뭐 레지던트 펠로우 끝내고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필수료의 최전선에서 완전히 그 경무에 시달리고 불법 노동까지 어떻게 보면 강요받고 있는 존재들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파업한 의사들이 다 전공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세 카르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카르텔이라고 비난받아야 될 일부 의사들이 지금 밥그릇 때문에 파업을 한 게 아니고요. 의사 중에서 가장 열악한 처우에 있고 가장 필수의료와 가까이 있고 의료 현장의 현실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파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의료 전달 체계 말씀하셨지만 이 의사들의 이 균형이 맞는다면 전공의는 수련생 신분인데요. 전공의가 파업한다고 해서 의료 대란이 일어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잘못된 의료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댓글 읽어보니까 그런 걸 있더라고요. 아니, 전공의들이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진료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한다면서 그러니까 의사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전공의 부담도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 그게 전문의를 지금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많은 전문의를 쓰게 되면 의료 수가가 낮아서 병원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 자체가 지금 이미 전문의를 많이 뽑아야 돼. 지금 흉부외과, 일반외과 뭐 이런 전문의들이 개원가에서 감기 보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주면 좋은데 의료 수가가 너무나 형편없다 보니까 그 전문의를 뽑아서 채용해서는 그 병원 자체가 유지가 안 되고 병원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의들한테 그런 과도한 업무 부담이 돌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많이 뽑아야 된다. 지금 있는 의사들도 수가 문제, 그다음에 법적 보호 문제 때문에 채용 자체를 못하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인 것이고요. 뭐 조금 더 하실 말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돼서 사실은 뭐 왜 필수 의료 수가가 유난히 뭐 그렇게 낮은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 그것은 이제 다음 기회에 또 이제 말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청년 의료인들의 이제 의견들을 취합하면서 이게 진짜 이 얘기를 어딘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문제가 꼬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의료 정책 전문가이시자 실제 의료인 경력이 긴 의료인이신 선생님하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풀어나가다 보니까 의외로 저희가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압축적으로 또 거의 다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청년 대변인이자 부대변인으로서 이제 제 공약은 아니지만 이런 다양한 우리 당이 이제 관여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달을 지지자분들께 유권자분들께 효과적으로 좀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보람 있는 시간이었고
선생님께 또 한번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비교적 장시간 최근 윤석열표 의료 붕괴 정책 2,000명 이 붕괴 전문가입니다. 다 외교 붕괴, 안보 붕괴, 경제 붕괴, 민생 붕괴, 의료 붕괴 다 붕괴시켜 있어요. 뭐 못지않아 저기 대통령실도 붕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이제 윤석열표 이제 의대 2,000명 증원 정책 또 필수 의료 패키지 그 문제를 이제 권윤지 청년 대변인하고 쭉 나눠봤는데 요 이야기를요 좀 시간이 길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 여기에 왜 의대 증원 2,000명 이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 거기에 대한 또 필수료 패키지 잘못된 정책인지 또 그 대안은 무엇인지 거기에 알기 쉬운 일반 국민들도 알기 쉬운 용어로 전반적으로 다 망라돼서 지금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올해 52살이에요. 52세죠.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옛날에 나 영감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하고 애도 늦게 낳아서 아들놈이 10살이에요. 10살. 아들 친구도 가끔 제가 대화를 해보면 야 초등학교 5학년인데 생각하고 있는 거 또 이제 나름대로 그 성장해서 뭐 이런저런 것을 배운 것들 이야기를 해보면 야 내가 어린 애들이라고 이거 너무 그냥 미숙한 애들로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청년들하고도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은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이런저런 어떤 공부를 하고 한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오늘 권윤지 청년 대변인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걸 느꼈는데 제가 그렇게 앞으로 오랜 시간 우리 사회활동 정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고생하고 앞으로 조금만 더 하고 물려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대한민국을 잘 이어받아서 아주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정말 가장 힘들고 아프고 지친 국민들을 우리가 정말 돌보면서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